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붙은 20대 국회가 막바지까지 계속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한국당의 반발 속에 지각 처리된 데 이어 이제 시작된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속보와 대담을 통해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11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요약해드립니다. 20대 정기국회가 이른바 4+1 협의체 예산안 통과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여 투쟁에 목숨을 걸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놓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시행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계도 기간 1년인데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미룬 셈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도 재난 상황 외에 업무량 대폭 증가나 설비 고장 등의 경우에도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 1,000명 늘었습니다. 넉 달째 30만 명대 이상 증가입니다. 15살 이상 고용률도 61.7%를 기록하며 11월 기준 199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은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고 경제의 허리 계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미세먼지 공습 이틀째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 등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중국발 스모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대기 질이 좋아지지는 않겠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도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충남과 대구, 부산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어 내일은 전국의 대기 질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북미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시 대북 경고에 나섰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면서도 ICBM과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소집에 이은 추가 경고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전문가는 최근 북한의 중대 시험은 액체 연료 엔진 또는 새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예정된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일단 당장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당을 뺀 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강력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도 본회의 시기를 고심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임시국회는 다시 시작됐는데 전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정기국회를 끝으로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이 시작부터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어제 여야의 격한 대치 이후 오늘 열릴 것으로 예고됐던 본회의는 일단은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4+1 협의체를 가동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에 대한 조율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그 원칙과 정신이 중요한 것들이라면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그 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 대상인 검찰이 정치권의 로비를 계속한다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안 성립 시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안이 개혁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발목 잡기 탓이라며 비판을 거두지 않았지만 협상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지만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는 밤샘 농성까지 했죠? 네,
이 4+1 협의체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허를 찔린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법적 권한이 없는 날치기라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밤새 뭉성을 하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국회 로텐도홀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을 그냥 앉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오전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총력 대응을 결의한 한국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과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네, 계도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둘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1년으로 하게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준비가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을 감안해서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단속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시간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중소기업에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이 이뤄지면 처벌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1년간 이제 유예한 셈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또 어떤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가 포함됐습니까? 네,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연장 근로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재해 재난을 수습하는 경우 이렇게 몹시 좁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경영계가 요구하고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까지 포함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4가지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계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될 경우, 또 국가 경쟁력과 국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 업무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의 구조나 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 사태, 그리고 주문 폭주로 납기를 마치기 위한 연장 근로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렇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에만 인가할 방침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인데 연간 외국인 고용 총량을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3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고용 규모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40대와 제조업의 부진은 여전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한 거라고요? 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넉 달째 30만 명대 이상의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15살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오르며 11월 기준으로 지난 199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OECD 비교 기준인 15에서 64살 고용률도 1년 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오른 67.4%였습니다. 이 역시 지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15에서 29살 청년층의 고용률은 44.3%로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정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만 5천 명 느는 동안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은 2만 6천 명 감소하며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의 허리 계층인 4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17만 9천 명과 2만 6천 명씩 줄었습니다. 특히 40대는 인구의 증감을 고려한 고용률도 1.1%포인트 내려 전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하며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제조업 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폭이 2만 명대로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경정입니다. 국회에서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신속 처리안 건 가운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 아예 사건이 묻히거나 축소,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경찰은 오히려 검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할 권한을 가지면 수사 공백이 생길 거란 주장입니다. 특히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면 오류가 있더라도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소 과잉 수사 논란을 막으려면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하명 수사 의혹을 염두에 둔 공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미 선거 범죄도 공소시효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고 검찰 역시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공백의 우려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또 변사나 살인 사건을 경찰이 타살 증거가 없다며 종결하면 묻힐 가능성도 있다며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논란인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의 경우 오히려 검찰이 휴대전화 내용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수사를 막고 있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나아가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많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완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도기적으로 일부 허용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한도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경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양측의 사활을 건 여론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한국당을 빼고 결정된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점거 농성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먼저 과거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2009년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를 추진했고 민주당은 이를 막으며 대치했습니다. 두 당은 결국 본회의장에서 잠까지 자며 초유의 동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농성 일주일 만인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의장석을 점거해 민주당 의원들을 막는 사이 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했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어제처럼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싸움을 벌인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말 새해 예산안 의결 과정입니다. 국회 의장석을 서로 점거하려는 의원들로 의장석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을 완력으로 밀어내고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작년 5월 국회의원 사직 안건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본회의장 내부가 아닌 회의장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국회 선진화법에 있습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2일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 148조에 2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 내용이 포함됐고 165조에는 폭력 등을 행사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당은 본회의장 내부가 아닌 회의장 앞에 로텐더 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예산안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은 상황, 패스트트랙 관련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협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비상저감 조치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여전히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수도권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함께 발령 중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전국 9개 시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수도권과 충북은 이틀째, 영서와 세종, 충남과 부산, 대구 지역은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발 스모그가 오늘 새벽에 추가 유입되며 짙은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다며 오후 늦게부터는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나흘 만에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쯤에는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두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책에 따라 12월 첫째 주에 석탄 발전기 12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석탄 발전 12기의 가동을 멈추고 최대 45기의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46%인 187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요업계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음원 사재기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실시간 음원 순위 차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주도로 음악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악단체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실시간 음원 순위 차트를 폐지해 순위 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판을 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실시간 차트 폐지만이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플랫폼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또 다른 방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실시간 차트를 없애는 방향이 최선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차트는 보통 1시간 단위로 해당 시간에 가장 많이 스트리밍되는 곡의 순위를 나타냅니다. 음원 사재기 전문 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 IP를 조작하고 수십만 개의 아이디를 생성하기 때문에 적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해킹 프로그램은 방어 시스템에 맞서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멜론과 지니뮤직 등 음원 판매 업체들의 내부 자료 공개도 사재기 색출 방법인데 수익을 위해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음원 판매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법에 대한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로그는 최대한 현재에서도 10분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음악 관련 단체들은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음원 사재기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사재기 고발 포상금제를 요구하고 실시간 차트보다 개인 취향에 따라 음원을 추천하는 맞춤 서비스를 대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의심물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 성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은 없었고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가약물질, 용매 등이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증 폐질환 환자와 관련 있다고 의심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집안 조명을 LED 등으로 바꾸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LED 조명 등 일부는 전자파 방출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린 LED 등 기구 1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전자파 시험에서 두형 조명과 히포 제품이 방출 상한선을 초과했습니다. 또 바텍과 히포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전력 대비 밝기 차이를 보는 광효율은 오스람과 장수 램프 제품이 우수했고 번개표, 이글라이트, 한샘, 히포까지 4개 제품은 광효율이 보통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ICBM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비핵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에 이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를 잇따라 날린 셈인데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언급도 함께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미국 국무부의 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북한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Said there wouldn't be long-range missile tests, nuclear tests. All of those are commitments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the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abide by.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북한을 도울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언급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이뤄졌습니다. 그런 만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도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입니다. We need to jointly figure out a way together to assist the North Koreans to get there so that North Korea can and the North Korean people can have the brighter future that President Trump has spoken so often about. 북한은 하지만 안보리 회의 등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지지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외교적 틈을 유지하기 위한 희망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잠재적인 ICBM 도발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인권 문제 논의를 무산시켜 줌으로써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살려나가기 위한 측면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2년 만에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미국의 속내와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안보리 회의에서의 토의 논리와 이어지는 조치, 그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현지 시간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앞서 켈리 크래프트 미 유엔 대사가 주관하는 오찬에서 유엔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회의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미 협상 진행 상황과 북한의 최근 대미 압박 행보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있는 국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현지 시간 11일 개최되는 북한 비확산 공개회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자유아시아방송 논평 요청에 유엔은 별도의 기관인 안보리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논의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외무부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해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나라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오는 15일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15일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도출을 위한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추가 관세 연기로는 미국과 중국이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 조언을 무시하고 관세를 인상한 사례들도 있었던 데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두 나라 사이 이견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이 무엇보다 기존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 측은 연간 400억에서 500억 달러어치 농산물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농산물 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접점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5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의 백재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같이 서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와 백재현 의원은 같은 점이 많습니다. 51년생으로 동갑내기 친구고 또 같이 7선의 선출직 공직자로 일했습니다. 또 제가 부천시장으로 일할 때 바로 옆 동네 광명시 시장으로 같이 힘도 모으고 같이 경쟁도 하고 또 그런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로서 같이 잘 놀고 같이 또 좋은 일 같이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정기국회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안타깝게도 유종의 미를 거두진 못했지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또 17일부터는 새로운 예비 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의 문제를 거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명갑의 백재현 의원입니다. 우리 은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인연은 또 하나가 있어요. 아마 은혜영 의원님이 14대 국회에 계시고 저는 광명시 초대 시의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92년도 부산에서 선거에 패배를 하시고 93년에 여름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설립을 할 때 은혜영 의원님께서는 당시 이사로 참여를 하고 저는 초대 감사로 설립할 때 함께 참여해서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함께 만들어서 함께 추진해 갔던 일들이 기억이 새롭네요. 또 반갑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이 시간 아끼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백재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자 합니다. 제20대 국회 4년차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백재현은 30여 년 전 1991년 2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광명시 기초의원으로 그리고 1995년에 시작한 지방자치에서는 경기도 광역의원으로 이어 1998년 2002년 민선 2기 3기는 광명시장으로 지난 2008년, 2012년, 2016년은 제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까지 총 7번의 선거에서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신 광명 시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고생해 준 여러 당원 동지, 고문님, 당직자, 시도의원, 자원봉사자, 보좌진
모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2년 세월 동안 네, 정부 예산안 통과 이후 국회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일단 보류가 됐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또다시 동물국회가 지연될지 우려도 큽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예산안이 지각 처리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만 이유와 어쨌든 여나 야나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보면은 밤에 이제 한국당이 이제 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일단은 그 국회 예산안이 원만하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30일로 끝이 났고 내년도 나라 살림과 관련된 국가 예산안은 12월 2일 날 모든 그 의결을 다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나라 살림을 결국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바람에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통과됐던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국민들의 삶에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당 쪽에서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밤샘 농성까지 한 상황이었죠. 예. 우선은 이번 예산안을 심의했다는 소위 4+1 협의체라는 게 국회법상 전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위법이거든요. 국회법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협상을 하던 아니면 어떤 국회 의사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교섭단체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소위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교섭단체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배제가 되고 전임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들어가서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국회법상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4+1 협의체에서 기재부 공무원이 됐던 정부 공무원을 불러서 예산안 설명 듣고 협의를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거든요. 그러니까 과정부터 처리까지 사실은 불법적인 예산안 처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불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한 겁니다. 11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심사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이었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여야 간사 간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 예산 소위에 위원장이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이틀의 시간을 낭비를 했죠.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2일 날 예산안이 처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넘긴 어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국회 예산안은 통과된 것입니다. 국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다 합법인 건 아니죠. 저는 지금 예산안 심의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법은 모든 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민주당 쪽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히 있는 교섭단체의 대표를 그냥 배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소위 협의체에 참가를 했단 말이죠.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 우리 의원님께서 배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협상의 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못 들어오게 한 적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자, 협상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로서의 지위에 맞는 그런 역할을 포기한 겁니다. 누가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연기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배제를 한 겁니까?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사실 계속 좀 여야 간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 시점에 한 말씀만 체민 공방을 한들 이것은 아니 우리 국민들께 결론이 나기 좀 이 어려운 부분에 문제일 것 대해서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4년이 다 흘러갔는데요. 그동안 국회 보이콧만 18번을 했습니다. 특검조사, 국정조사 요구를 1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올 초부터 장외투쟁하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대표 취임하고 난 뒤에 국회의 모든 협상이 다 올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에 빠진 것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날치기로 포장하는 그 부분은 것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궁금한 게 어제 정부 예산안이 한국당을 뺀 채 이제 처리되긴 했습니다만 4+1 협의체에서 수정한 그 예산안을 위주로 이제 처리됐다고는 하는데 일부 이제 한국당이나 그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이제 반영돼서 감액 증액 규모가 좀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실제로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지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 예로 들면은 어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불과 5분도 안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의 구미를 지역구로 둔 모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구미의 로봇센터를 유치를 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했다.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예산안 무효다, 날치기다 이렇게 국회 안에서는 고성을 외치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요구했던 예산안은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원내대표단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예산안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원안에 들어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모 의원이 본인이 노력해서 정부 원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통과됐다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 있고, 그 원래는 한국당이 막판에 이제 이종배 간사가 들어갔는데 삭감 규모를 놓고 처음에는 5조 이상의 순삭감을 주장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삭감 규모를 놓고 논의를 하다가 소위 얘기하는 그 국회법에 아무 근거 없는 4+1 협의체에서 1조 2천억을 이미 삭감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길래 그러면 삭감한 항목을 좀 보자, 그 내용을 보자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 못 보여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당 쪽에서 5조 이상의 순삭감을 주장하다가 막판에는 그러면 1조 6천억 정도 삭감하는 것을 논의해 보자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 4천억 추가 삭감하는 것은 그냥 정부, 기재부에다 맡기자 이런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거 정부에다가 맡길 것 같으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왜 하느냐. 국회 예산 심의 의결권을 아예 그냥 무시하는 주장 아니냐. 그래서 결국엔 결렬이 된 것이죠. 결렬이 되고 나서 소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일방적으로 어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 쪽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죠. 너무 양쪽 주장이 이제 엇갈리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자료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정부안이 삭감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거기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부안이라 그래서 그냥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의정활동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자꾸만 이제 4+1이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성격의 협의체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이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1 자유한국당 자기네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이다. 그것은 당리당략입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린 거 뭐 겁니다. 계속 그 기초적인 말씀을 계속 설명드려야 돼서 더 이상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회법은 분명 교섭단체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시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왜 배제하셨나요? 그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협상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협상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못 들어오게끔 문을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반대 토론을 못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상정을 저희들이 못하게 했습니까? 반대 토론도 다 했고 자유 토론도 했고 수정안도 상정시켜서 표결을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국회법에 근거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국당이 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의 기회조차 박탈한 게 민주당과 문인상 국회의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했습니다. 사실과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반대 토론 다 했습니다. 누가 했나요? 심재철 원내대표도 하셨고요. 조경태 의원도 하셨고요. 전부 다 하셨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사실상 어제 필리버스터를 하신 것이죠. 조경태 의원이 연단에 나가 있던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되고요. 제안 설명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했는데 그 뒤에 그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조경태 의원께서 하셨고 심재철 의원은 무려 어제 21분 동안 연단에 서 계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같은 모습을 보고 이제 서로 이제 해석을 좀 달리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유가 어떻든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에 이 1당과 2당이 이제 합의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건 처음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각 당들이 뭐 정치적 책임이 이제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더 들어가봤자 더 공방만 계속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사실 뭐 이번 그 예산안 심사 자체가 한국당도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거의 끝나기 직전에 사실 들어온 거고요. 애초에 이게 졸속 심사 아니냐, 그리고 깜깜이 심사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그 비난도 사실 좀 면키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4+1 그 수정안을 가지고 처리를 했지만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지금 그 조정이 됐고 그 과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 안 된 상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매년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4번째 그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2016년도에 저도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국회 소위원회라든지 국회 예산 소소위원회 속기록을 다 남기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논의의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문제는 비단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고쳐야 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명확한 근거와 논의 과정을 이것이 공개가 될 때 예산이 조금 더 투명하게 편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국당이 들어와서 합의를 이뤘던 아니면 4+1 협의체 예산 심사로 했던 국민이 그 내용 세부 내역을 갖다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역시 사실은 이게 총선용으로 뭐 담합을 한 건지 누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참 뭐라고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그동안의 역사가 그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좀 기록을 남기자 이 논의가 지난 10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이것은 국회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는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에서만 도드라진 문제가 아니고 네. 국회가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예, 뭐 이번에는 좀 소소위를 열더라도 그 기록이라도 좀 남기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전혀 국민 앞에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사실은 소소위 자체도 열리지 않았고요.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 올해 예산보다 약 42조 원 이상 늘어난 예산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예산 소위 진행 과정을 보면 이제 한국당은 처음부터 500조 이상의 예산은 안 된다. 그래서 대폭 삭감을 주장했는데 항목별로 민주당 쪽에서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면 그냥 보류예요. 계속 거의 다 보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류된 그 내용 자체가 쌓여갖고 나중엔 정부 원안 자체가 그냥 올라가는 형태예요. 뭐 지금 4+1 협의체에서 조금 1조 2천억 정도 줄였다고는 하는데 그 줄인 항목과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통과된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깜깜이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고 더군다나 지금 올 10월 말 기준으로 관리재정 수지가 벌써 45조 원 적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국채를 60조 원 발행해서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대폭 늘어난 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인데 예산으로 경기 부양하겠다? 저는 뭐 그런 나라도 없고 성공한 예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꼭 한 번만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꾸만 이제 우물안 개구리식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전 세계 그 국제금융기구들 예를 들면 IMF라든지 WB라든지 IBRD라든지 이런 국제금융기구들에서 왜 대한민국 너네는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건전한 국가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질 않냐. 그래가지고 올봄에 있었을 때 올봄에 추가 경정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부가 6조 원 정도 규모를 했는데 국제금융기구에서 최소 10조 정도는 해야 된다. 왜? 당신들의 국가 재정 건전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0조의 부채를 채권을 발행하긴 합니다만 이걸 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OECD 국가 평균 국가 부채율이 170%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반영을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39.8%입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너무나 건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재정 정책을 썼던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20초만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세계은행이 됐던 IMF가 됐던 지금 말씀하신 거와 반대되는 내용의 경고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숨어있는 부채 사실상 그게 적자를 보면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되는 각종 기금이나 공기업 부채는 다 빠진 빠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율을 비교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 국가 부채율하고 다른 나라 국가 부채율하고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40%를 아직 안 넘어서 괜찮다? 그거는 사실은 실상하고는 많이 다른 내용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듯이 하면 40%가 아니라 43% 곧 넘어갑니다. 네. OECD 국가 평균이 130%입니다. 잠깐만요. 국가 부채 계산 방법은 OECD의 공이 적용되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계산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 뭐 예산안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요. 오늘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다시 이제 열리는데 좀 뭐 본회의 장문은 뭐 오늘 지금 닫혀 있는 상태죠. 자, 이제 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저렇게 여야가 이제 강대강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패스트트랙 법안, 자 이거를 놓고 어떻게 여야가 좀 격돌을 한 건지 지금 상황이라면 충돌이 불가피한 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이 시간에 본회의가 열려야 될 시간인데 오늘도 본회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함께 협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올해 국가 예산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이 법안들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장애로 나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광화문에서 장애 투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협상과 양보, 타협을 통해서 옥동자를 낳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발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 들어오셔서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그런 리더십을 가져가지고 이 낱마처럼 얽혀있는 이 현안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좀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 한국당 쪽에서는 물리적으로 좀 막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필리버스터는 계속 할 건가요?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주당이 남 탓하는 것은 거의 기네스 기록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죠. 그 취소된 직접적인 원인은 소위 범여권 내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상정하려고 마음먹었던 선거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소위 그 범여권 내에서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할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취소한 거지 무슨 한국당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면 한국당을 뭐 생각해줘서 취소한 건 전혀 사실관계가 틀리거든요. 지금 저 민주당 쪽에서는 이 임시국회를 이제 쪼개서 그렇죠. 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별다른 카드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하고 어떻게 좀 대응하실 건가요? 어제 이제 정기국회가 끝났죠. 그리고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 첫날인데 사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안 정해졌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걸 오늘 진짜 하루짜리 임시국회인지 아니면 뭐 일주일을 할 건지 30일을 할 건지부터 정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이게 우리 국회법에 들어와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미국 법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그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것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정해야 될 이번 임시국회 회기 기간을 정하는 데부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면 제일 먼저 정해야 될 회기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고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패스트트랙 상정해 놓은 법안을 차례차례 다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 하루짜리 뭐 살라미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면 일단 회기부터 정하는 단계부터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지금 계획한 대로 진행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3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3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꾸만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엄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개혁 입법을 저지하려고 자유한국당이 무리하게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와 또 우리 어린이들 안전을 지키는 민식이법 또 민생 법안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개혁 입법은 그럼 뭐냐? 공수처법과 선거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만 하더라도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그야말로 현실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적어도 60%, 많게는 80%가 동의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법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취지는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게끔 하는 개혁 법안입니다. 이 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무리하게 정쟁의 도구로 예산안도 삼았다가 민식이법도 삼았다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애투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개혁 저항 세력이다. 개혁을 발목 잡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꾼다고 다 개혁은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바꾸면 그건 개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모든 것을 무조건 바꾼다고 다 개혁은 아닙니다. 선거법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 하겠다는 선거법 내용을 봐도 지역
지역구 후보의 사표는 그대로 사표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난 대선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 득표했습니다. 역으로는 59%는 그대로 사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59%의 권력을 야권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법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석수를 대폭 늘리고자 하는, 그것도 가장 손쉬운 비례대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의석수를 늘리려고 하는 소수 정당의 이해와, 그리고 검찰을 무력화해서 자신들의 임기 후반부의 정권 핵심을 향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검찰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막이를 만드는, 공수처라는 방패막이가 급한 민주당의 요구가 합쳐져서 소위 뒷거래를 통해서 지금 나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이나 공수처 법안이지, 그게 무슨 개혁이라서 지금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지금 어쨌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어쨌든 뭐 한국당 쪽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4+1 협의체를 통해서 조정된 안을 더 무게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 선거법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안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조율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0석 플러스 50석, 예. 비례대표 50석으로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예.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 선거법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계산을 해보면 18석을 잃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선거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장 21대 선거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30년, 50년 길게 보자면은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만 하더라도 적게는 국민의 60%가 찬성을 하고 있고 많게는 80%가 찬성을 했던 법안입니다. 왜 공수처를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랬는데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 중에 딱 7,000명, 고위공직자 7,000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수처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간에 협상을 최대한 할 겁니다. 최대한 해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한은 지금 뭐 17일 전입니까? 아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선거법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2월 17일이 되면은 예비후보 등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제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그 법안 중에서 사실 뭐 이제 선거법과 뭐 공수처법 등등이 있지만 유치원 3법도 지금 사실은 자동 상정돼 갖고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이제 사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유치원 3법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2시에 잡혀있던 본회의는 선거법 안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만 언젠가는 열릴 본회의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중시하던 민생 법안부터 안건으로 우선 상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대와는 달리 선거법이나 소위 공수처법, 범여권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을 맨 먼저 올린다면 그거 자체가 그토록 민생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정부 여당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주한미군 측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폐쇄됐지만 오염 정화 문제로 반환이 지연돼 온 기지 4곳도 즉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정부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부가 용산 등 미군 기지 반환 협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곧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브리핑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 기지 지금 26개 기지에 대해서 일단 반환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반환 협상 결과를 곧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예정인데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한 미군 기지 반환 들어보겠습니다.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지원 단장입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정여궁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 부단장 나와 계시고요. 이태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권혁진 국토부 용산공원 조성 추진기획단장,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먼저 진행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찬우 단장께서 발표를 하신 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공식 발표와 질의응답 후에는 이 세션을 비공개로 전환해서 추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는 취재기자분을 제외한 카메라 기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찬우 단장께서 정부 입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이전 지원 단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200차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 기지의 소파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미군 기지는 원주에 소재한 캠프론과 캠프 이글, 인천 부평구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시야 사격장입니다. 이상의 4개 기지는 2010년 그리고 2011년부터 소파 반환 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 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지역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미측과의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 측은 이번 소파 합동회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합동회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소파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소파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산기지 반환 절차의 첫 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 문제 관련 협의 진정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겠고요.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당초 2010년 여당이던 한나라당도 새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합의 처리를 못한 것은 거듭 아쉽게 생각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예산안 처리 과정을 날치기라고 먹칠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란 점을 분명히 강조해 둡니다. 정상적으로 수정안 작성을 지원한 공직자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 또한 의원 갑질 행위에 해당합니다. 날치기라고 먹칠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란 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 집권을 하겠다. 바로 그 첫 서막이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4+1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재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민 세금 도둑질에서 자기들 호주머니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장기 집권을 하겠다. 바로 그 첫 서막이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대놓고 선거 공작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청년들 미래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부처가 요청한 예산은 498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증액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올해보다 무려 9.3%나 늘어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주로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인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놓고 선거 공작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오염 정화와 관련된 협의를 지속하는 조건으로 동두천과 원주, 인천 부평 등에 있는 미군 기지 4곳을 즉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용산 미군 기지는 반환 협의를 개시하기로 주한미군 측과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상황 외에 업무량 대폭 증가나 설비 고장 등의 경우에도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 1,000명 늘어 넉 달째 30만 명대 이상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은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고 30대와 40대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연 이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충남과 대구, 부산 등에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책에 따라 12월 첫째 주 석탄 발전기 12기의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ICBM과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며 연이어 대북 경고에 나섰습니다. 영국의 전문가는 최근 북한의 중대 시험은 액체 연료 엔진 또는 새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스즈키컵에 이어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네, 여야의 대치 국면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오늘 당장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강력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도 본회의 시기를 고심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정기국회를 끝으로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이 시작부터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어제 여야의 격한 대치 이후 오늘 열릴 것으로 예고됐던 본회의는 일단은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이 4+1 협의체를 가동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에 대해 물밑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그 원칙과 정신이 중요한 것들이라면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그 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 대상인 검찰이 정치권의 로비를 계속한다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안 성립 시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안이 개혁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발목 잡기 탓이라며 비판을 거두지 않았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지만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밤샘 농성까지 했었는데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네, 4+1 협의체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 허를 찔린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법적 권한이 없는 날치기라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는 국회 로텐도홀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을 그냥 앉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오전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총력 대응을 결의한 한국당은 오후 2시부터는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과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수도권 지역의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에선 수도권 중진인 5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인 백재현 의원이 나란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불출마 선언은 비례의원이나 또 초선 의원에서는 있었지만 이 당내 유력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원 의원은 소외와 와심을 밝히면서도 자신들의 불출마가 물갈이론의 재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진 물갈이론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백 의원도 사람만 바꿔선 혁신이 안 된다며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물갈이에만 관심을 갖는 현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이 4대 분야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자녀특혜 논란 등으로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며 자녀나 친인척의 입시나 채용, 병역이나 원정 출산 등의 비리를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공전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직원 수가 50명에서 299명 사이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미룬 셈입니다. 정부는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인명보호와 설비 고장,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도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 52시간제 적용에 계도기간 1년을 두는 정부 방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주 52시간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두기로 한 건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법이 법률로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데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는 건 행정조치 계약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 넘게 늘면서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1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에 45만 2천 명 증가 이후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미세먼지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중부와 전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미세먼지와 추위 상황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의 먼지 농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틀 동안 기승을 부렸던 고농도 미세먼지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먼지를 밀어내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49 마이크로그램으로 여전히 나쁜 수준이지만 오전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정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들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질은 점차 호전되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출근길에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중부와 전북 내륙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무려 12도나 떨어지겠고요.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서늘하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3도, 대전 6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쯤에는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먼지 정보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도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는 최근 대기 오염으로 고풍스런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없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도 대기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주변의 산불 연기가 항구 쪽으로 퍼지면서 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매년 벌어지던 요트 대회도 취소됐다고 합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칸반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사라예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방송국 전파탑만이 우물을 뚫고 삐죽 올라와 있어 아래 어딘가에 도시가 있음을 짐작해 할 뿐입니다. 낮게 깔린 구름과 안개에 가려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최근 부쩍 잦아진 대기 오염에 도시 전체가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대낮인데도 자동차들은 야간 전조등을 밝힌 채 달리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본 시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Država mora se pozabaviti time. Ako ne možemo imati zdrav zrak, ne možemo imati ni zdrav život, niti bilo što zdravo. 산책하거나 집 밖을 나설 때면 마스크는 어느새 사라예보 시민에겐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Mislim, vidi se u zraku kolika je zagađenost, čak i sva odjeća mi smrdi kad dođem kući.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로 호주 시드니가 뿌연 연무에 휩싸이고 공기질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은 산불 연기로 인한 연무 때문에 시드니의 공기질 지수가 위험 수위인 200의 10배 이상을 훌쩍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불 연기가 항구 쪽으로 퍼지면서 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매년 벌어지던 요트 대회도 취소되는 등 시드니도 대기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워싱턴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북한을 도울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내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응책을 협의합니다. 이번 회의 참석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뉴욕을 찾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희준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긴급회의는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열립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미국이 대북 경고성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2년 만입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열린 당시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2397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가 전방위 제재에 나설 것임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The Security Council, each of us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series of the 13 missiles, the attacks, the ballistic missile launches. 안보리 회의 전초전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전선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뉴욕을 찾아 안보리 회의에 앞서 유엔 회원국 대사들을 만납니다. 최근 북한의 대미 압박 행보를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5일 유엔 대사들과 오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회동해 대북 대응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며 대미 반박 전선을 구축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북 공조 이탈을 단속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 9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화산 분출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 8명도 여전히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화이트섬 화산 분출 직후 오클랜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 1명이 현지 시간 10일 밤에 숨져 사망자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은 화산 분출 직후 화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들 가운데 3명은 퇴원했지만 30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이 사단법인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개최한 2019 미디어 어워드에서 공정성과 유용성 등 주요 부문에서 1, 2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YTN은 가장 공정한 미디어 부문에서 뉴스와 정보의 객관성과 균형성, 비편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JTBC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YTN은 또 유용성과 신뢰성 부문에서도 뉴스와 정보의 신속성, 다양성을 높이 평가받아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YTN은 특히 신뢰성 부문에서 20, 30대 청년층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평가됐고 4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디어 어워드는 사단법인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언론학자와 연구자 등 451명을 대상으로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 영향력 등을 평가해 선정됩니다.
우리 경제 어렵긴 해도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복잡한 경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뭐 경제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가 바닥을 쳤다 안 쳤다. 자,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경기 사이클에서 바닥을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주식 투자에서도 바닥을 알면 좋죠. 네. 그 밑으로는 또 안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경기가 과연 바닥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아직 소수설 쪽,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쪽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여기서 찍고 올라갈 보다 있으니 좀 조심하자라는 쪽인데 그러나 전반적인 현재 분위기는 우리 예. 정부 입장도 그렇고 예. 이미 바닥은 나왔다라는 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진 않았지만 저점을 찍었다라는 데에는 동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저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이건 뭐 또 제 견해고 예. 그 외국계라든가 뭐 국내외 보면 일단 정부 산업부는 올 10월에 바닥을 찍었다, 저점을 쳤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외국계 투자은행들, 가령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간이랑 이런 데 이제 속속 리포트들 나와서 내년 전망을 보면 한국 주식을 더 사라. 네. 예, 이런 쪽에 그러니까 한국이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좋아질 거라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신용평가사죠. S&P라든가 무디스 역시도 네. 내년 경제 전망을 올해보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닥이 올해 나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IMF 역시도 뭐 내년을 올해보다 좋게 보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곳은 아마 외국계 쪽에서는 이제 OECD 네. 쪽에서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외국의 뭐 이런 국제 금융기구라든가 네.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경제 전망도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네,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네. 판단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은 자료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좀 약간 엇갈린 판단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핵심이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 그다음에 뭐 한국 주식시장, 모든 한국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올해 바닥을 쳤다라는 쪽에서는 반도체가 이미 바닥을 쳤다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반도체가 내년 1분기부터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수출이 살아날 것이고 그럼 당연히 한국의 경기와 경제 성장률도 예. 살아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저점 바닥을 찍었다.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 거에 예. 핵심 논 건데 저는 물론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네. 잠재 성장률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잠재 성장률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입장인 것이죠. 지금 잠재 성장률의 저하가 왜 문제인지부터 그것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렵고 헷갈리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 할 때 많이 뭐 이야기하는 게 명목 경제 성장률이 있고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 네. 있고요. 잠재 경제 성장률이 있지 않습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그냥 나오는 뭐 몇 프로 성장했다. 올해 1.9% 성장한다. 뭐 이런 거가 이제 명목이고요. 실질 경제 성장률은 명목치에서 물가 상승률 부분을 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성장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잠재 성장률은 또 어떤 개념이냐? 한 국가 경제가 인위적인 부양 없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현재 투입 요소를 다 가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예. 한 국가가 갖고 있는 힘, 뭐 오버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뭐 잠재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의 이 자체도 계속 하락하는 국면인데다가 네. 예. 실질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도 지금 오히려 실질 경제가 잠재 성장률도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글쎄요, 적어도 이 부분이 어떤 회복이 된 다음에 바닥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거죠. 예. 자, 이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뭐 가장 안 좋은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이제 더블 딥 네.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좀 떨어지는 듯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 뭐 추이라든가 전망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반도체가 살아나고 뭐 이렇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확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예, 예. 이 큰 틀에서의 우리나라의 이런 잠재 성장률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가 않고 지금 나오는 전망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반도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수출 좋아지고 경기 좋아질 것이다. 이 논 건데 만에 하나 반도체가 우리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논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너무 네. 하나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더블딥을 실제 사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기가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살아날 때 보면 네. 큰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기 기술적 반등인지 아예 추세적 반등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거의 상당 부분은 또 한 번 떨어지면서 이 두 번째 하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상승 추세까지 확인하는 데 좀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네.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또 다른 경기 침체 더 센 이게 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이제 결국에 이제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간의 차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경기 판단의 이제 잣대로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블딥이 온다고 할 때는 네. 일때면은 뭐 어떤 외생 변수에 의해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반도체 경기 네, 네,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네. 뭐 중국이나 인도나 해외 시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내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뭐 더 나쁘게 흘러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예. 뭐 지금 벌써 15일 앞으로 일요일이죠. 1단계 무역 협상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또 내년에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게 좋게 풀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것도 정말 불확실성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12월 12일 날 이제 내일 총선을 하죠. 조기 총선을 하죠. 그거가 지나고 나면 뭐 이 역시도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끝나는 국면이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아마 그런 더블딥이나 이런 우려 없이 외생 변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런 대외 변수들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그 GDP 갭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경제 공부 같은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 차이를 볼 때 GDP 갭이라는 걸 네. 쓰게 되죠. 그러니까 GDP 갭을 좀 쉽게 이해하는 것은 한 국가가 막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려면은 이 잠재 성장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라든가 좀 좋아질 때라든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는 실질 성장이 잠재 성장을 웃도는 그러니까 플러스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 GDP 갭이라는 것이요. 반면에 부진에 빠진다든가 경기 침체, 불황이 될 때는 저 잠재 성장에도 실질적인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이 못 미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GDP 갭이 마이너스인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저게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GDP 갭률이 꾸준히 마이너스 폭을 좀 넓히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상당 부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다수설에 낙관하는 것과는 좀 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뭐 외생 변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지난 몇 년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는 어떤 대세적인 흐름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뭐 갑자기 뭐 좋아진다는 그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예. 경우에도 뭐 올 3분기에 벌써 이제 6% 예. 아마 뭐 실질적으로는 6%가 깨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예. 경제 자체도 이제는 내년에는 5%대 성장률로 뚝 떨어지는 것이고요. 예. 미국 경제도 좋다 하지만은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이 좀 경기 부진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맞지만 좀 이걸 밝게 바라보는 쪽에서는 예. 이게 이제는 여기서 제동이 걸린다라고 좀 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뭐 심리라고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럼 우리 경제가 지금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거의 초입이라고 보는 것이요. 물론 네.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물가 하락, 이 디플레이션을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로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가 뭐 2분기 이상 계속 나오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지표가 이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예. 아까 GDP 갭과는 예. 또 다른 개념인데 실제 성장률이 있잖아요. 예. 하고 명목 성장률이 있을 때 예.
명목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차이가 바로 물가라는 부분입니다. 예. 물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GDP 디플레이터가 거의 3분기, 4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여기서 나온 물가는 소비자 물가 이상의 큰 물가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벌써 이렇게 1년 가까이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0%, 0.2%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미 한 발 정도는 담그고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상치 않다. 네. 자, 뭐 시체말로 이제 D의 공포라는 말도 네. 있을 정도로 사실 디플레이션 자체가 일반인들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네. 큰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만약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닥친다, 그러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좋으냐, 디플레이션이 좋으냐 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뭐 망하고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가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경제에는 좋습니다. 네. 인플레라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실은 성장한다는 뜻이고요. 예. 내 월급도 그만큼 오른다는 것이고 기업의 매출액도 오른다는 것이고 이게 네.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오늘보다 3개월 뒤에 뭐 제품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내 월급도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뭐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차를 사는 것과 앞으로 6개월 뒤에 차를 사면 정말 극단적인 예로 6개월 뒤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게 명확한데 네. 현금을 쥐지 누가 뭘 소비를 하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의 뭐 월급, 매출 모든 것들이 축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한번 악순환에 빠져들게 예. 되면 딱 그 최근 20년의 일본을 생각하면 잃어버린 되는 20년. 겁니다. 예, 20년, 25년을 네. 생각하면 이제 그런 국면인데 지금 우리가 빠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못 되돌리면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한 발이라든가 손 하나 담그고 있을 때 빨리 끄집어내는 것이 예.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 예. 조치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진짜 많은 방법이 없어요. 뭐 그동안에 많이 썼던 것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확 내려가지고 막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이겠죠. 근데 네. 지금 벌써 기준금리가 연 1.25입니다. 이거 네. 또 낮춰도 뭐 더 낮춰 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역시 정부가 나서는 이제 재정 확장 정책이거든요. 예. 적자 재정 정책인데 이것도 이게 재정을 많이 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내년 예산안 규모 뭐 512조 슈퍼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써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한 해만큼은 좀 이 뭐 재정을 펼 때 단기 몰핀이라도 일단은 경제 성장, 그러니까 빠진 애를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인위적인 부양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뭐 기로에 섰다는 그 네. 말씀인데 그런 대증요법으로 이게 그 근원적인 처방이 그렇지는 잘 않겠죠. 모르겠네요. 근데 중저장기 플랜도 필요하지만 예, 예. 일단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워낙 시급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은 경기가 바닥을 쳤냐 안 쳤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엇갈리고 있고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뭐 디플레이션이 이게 단기로 가는 거냐 장기로 가는 거냐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엇갈리고 있고 있고요. 상당히 우리 경제가 갈림길에 섰다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더 들게 됩니다. 예. 자, 오늘 더 쉬운 경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